만약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 문명의 유일한 정답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서구식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엔진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킨 상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주식 차트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 소식에 안도하며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이나 AI 서비스에 감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시스템은 어떻게든 돌아갈 거야 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계 최정상의 석각들이 내놓는 진단은 차라리 공포 영화에 가깝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홀로 정확히 예측했던 경제학자 스티브 키는 단언합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환상이 만들어낸 기후 붕괴와 에너지 위기 때문에 인류는 10년 안에 전례 없는 문명사적 충돌을 맞이할 것이다. 반면 소비에트 연방에서 태어나 서구의 자유를 온몸으로 옹호해온 지식인 콘스탄틴 키시는 또 다른 방향에서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서구 문명은 낭만적인 도덕주의와 왜곡된 복지, 통제불능의 국경 때문에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인간을 애완동물이나 가축으로 전락시킬 초지능 AI라는 절대적 괴물이 기다리고 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고의 지성들은 입을 모아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런던과 뉴욕, 베이징과 테헤란의 장막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의 진실, 기후와 해류의 치명적 시한폭탄,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몰고 올 글로벌 대기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송두리째 앗아갈 초지능의 역사까지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산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세상의 모든 지식, 오직 당신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베스트픽입니다. 경제, 사회, 과학, 건강까지 당신의 지식을 채워줄 최고의 선택,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논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해서 지난 200년 동안 유례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라는 훌륭한 정치제도,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혁신을 이루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법치가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마법처럼 조율해준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화폐나 제도만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수십억 명의 인구가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숨겨진 물리적 진실이 있습니다. 인류 번영의 진짜 엔진은 바로 고밀도 에너지의 통제였습니다. 역사를 아주 쉽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렵 채집 시절 인류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인간의 근육과 장작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소와 말에게 건초를 먹여 에너지를 뽑아냈죠. 건초의 에너지 밀도는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95%는 하루 종일 밭을 갈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무보다 수십 배의 에너지 밀도가 높은 석탄을 캐내 증기기관을 돌렸고, 그 다음에는 석탄보다 훨씬 다루기 쉽고 강력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원자를 쪼개어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원자력까지 손에 쥐었죠.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질 때마다 인류의 생산성은 폭발했습니다.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 인도의 평균 기대 수명이 고작 32세였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 가난했던 국가가 화석연료를 태워 전기를 만들고 비료를 뿌리자 기대 수명은 7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결국 우리가 통장에 찍힌 숫자로 인식하는 GDP, 즉 국내 총 생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물리적으로 변환된 에너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문명 최대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인간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 화석 연료를 태우면 태울수록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 시스템에는 열과 탄소가 누적됩니다. 반대로 기후를 지키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인위적으로 줄이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당장 빈곤과 굶주림 속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성장을 멈추면 경제가 죽고 성장을 지속하면 지구가 부서지는 이 잔인한 딜레마. 과연 우리는 이 외통수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두 석각의 불꽃 튀는 통찰을 통해 그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서구 선진국들이 밖으로부터의 위협 이전에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가 거리를 불태우고 독일에서는 극우 정당 AfD가 무서운 기세로 제1당을 넘보며 영국에서는 100년 만에 폭동과 시위가 일상화되었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의 성격이 괴팍해지거나 혐오가 번졌기 때문일까요? 콘스탄틴 키시는 고개를 젓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도덕성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설계해 놓은 인센티브 구조의 붕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영국의 한 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가는 치솟고 집값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을 만큼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다면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사회보장주택을 제공하겠다. 실제로 영국의 복지제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처음 일을 시작해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지원받던 복지 혜택이 즉각 삭감되고 높은 세율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땀 흘려 일한 사람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집에서 쉬면서 복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돈보다 적어지는 기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누가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자리로 나가려 하겠습니까?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복지의 섬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해 천문학적인 연금 지출이 국가 재정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 경제를 지탱하겠다며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통제되지 않는 대규모 이민이었습니다. 매년 수만 척의 소형 보트가 영국 해협을 건너오고 수십만 명의 불법 입국자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영국 정부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전국의 호텔을 통째로 빌려 하루에만 수백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신은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도 병원 진료 한 번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는 평범한 자국민들이 창밖으로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불법 이민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키시는 말합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국가든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규칙을 요구하고 국경을 통제해야만 사회적 신뢰가 유지된다. 그러나 서구의 정치 엘리트들은 우리는 인도주의적이고 선량하다라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을 10년 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권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문제를 덮어두는 사이 그 분노의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포퓰리즘 정당들로 쏠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퓰리스트들이 권력을 잡는다고 한들 정체된 경제의 성장판을 열지 못한다면 그 분노는 결국 거리에서의 물리적 폭력과 내란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키신의 서늘한 진단입니다. 하지만 비주류 경제학자 스티브 킨 교수는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이민자 문제나 복지 논제, 그것은 인류가 곧 마주하게 될 거대한 쓰나미에 비하면 해변의 모래장난에 불과하다라고요. 킨 교수는 현대 문명이 파멸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진짜 원흉으로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자들의 지적 오만을 지목합니다. 도대체 경제학자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후변화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이 내놓은 공식 보고서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의 논문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도씨 이상 상승하더라도 2100년 인류의 GDP 감소율은 고작 1%에서 2% 내외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무리하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어떻게 이런 황당무계한 계산이 나왔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현대 산업의 90%는 지붕이 있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실내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비가 오든 폭염이 오든 실내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는 금융업이나 제조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야외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 전체 GDP의 2에서 3%뿐이다. 이 말을 들은 생태학자들과 기후물리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농업이 무너져 식량이 사라지고 가뭄으로 공장을 돌릴 냉각수가 마르며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데 실내 에어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태계라는 거대한 받침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올라앉은 경제 시스템 전체가 수직 낙하한다는 사실을 경제학자들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티브 키는 현재 가장 위험한 물리적 시한폭탄으로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AMOC의 붕괴를 제시합니다. AMOC는 멕시코만의 따뜻한 바닷물을 유럽 북부로 끌어올려 영국과 서유럽을 같은 위도의 시베리아나 캐나다보다 훨씬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지구의 천연 보일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의 빙하가 급격히 녹아내리면서 바다로 막대한 양의 담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소금물의 염도가 떨어지면서 해류의 순환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최신 기후 모델링에 따르면 이 해류 시스템이 멈춰서는 순간 유럽 대륙의 평균 기온은 단 30년 만에 10도씨 이상 폭락합니다. 런던의 겨울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는 35도씨의 폭염이 닥치는 극한의 기후로 돌변합니다. 낙엽 몇 장만 선로에 떨어져도 출퇴근 열차가 멈춰서는 영국과 유럽의 도시 인프라가 영하 20도의 혹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상소도가는 모조리 동파되고 난방용 전력 수요는 폭증하여 전력망은 블랙아웃에 빠질 것입니다. 킹 교수는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속 100km로 질주하다가 콘크리트 벽 앞 5인치 앞까지 다가온 차 안에 앉아 있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도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인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충돌에 대비해 몸을 웅크리는 것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콘스탄티 키신이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좋습니다. 기후위기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킹 교수님, 당신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전 인류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요? 키신은 기후운동가들과 급진적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이 왜 현실에서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폭로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도와 중국, 아프리카의 개별 도상국 사람들에게 지구의 미래를 위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인도의 빈민가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산모와 갓난아기들이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병원을 짓고 깨끗한 물을 정수하고 식량을 생산하려면 절대적으로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석탄과 가스는 단순한 탄소 배출원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중국이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패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치하면서도 동시에 매주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허가하고 건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이상주의적 환경론자들보다 훨씬 냉철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간헐적 에너지만으로는 국가의 제조업과 기간 산업을 24시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영국을 보십시오. 영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고작 1%를 차지합니다. 영국이 오늘 당장 모든 공장을 멈추고 자전거만 타고 다닌다 해도 지구온난화의 진행 속도를 0.001초도 늦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구 지도자들은 도덕적 모범을 보이겠다며 스스로 화석연료 개발을 금지하고 과도한 탄소세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전기세가 너무 비싸니 첨단 AI 데이터 센터도 반도체 공장도
전통 제조업도 모두 영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안락사시키는 자해 공갈적 도덕주의에 빠진 셈입니다. 키시는 단언합니다. 인류는 결코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전 세계 사람들을 억지로 굶기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보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안전하며 훨씬 풍부한 초고밀도 청정에너지를 과학기술로 발명해내는 것뿐이다. 과거 인류가 마차를 버리고 자동차를 선택한 것은 말을 타는 것이 불법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가 말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고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전환 역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기술적, 경제적 우위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일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역사가 우리에게 넉넉하게 허락해 줄까요? 불행하게도 중동의 좁은 바닷길 하나가 당장 내일 아침 전 세계의 밥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단순히 원유가 지나다니는 길로만 알고 계십니다.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끝나겠지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질소 비료와 화학 원자재의 핵심 공급 통로입니다. 현대 농업의 기적을 만드는 화학 비료는 공기 중의 질소를 포집하여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와 황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재의 상당수가 중동의 정유 및 가스 시설에서 생산되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란을 제재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면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서방의 선거 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손목시계를 가졌지만 우리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 대통령의 2년 뒤 중간선거와 4년 뒤 대선 지지율에 피가 마르지만 권위주의 체제는 국민들의 고통을 쥐어짜며 수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지고 시간을 끌자 정작 비명이 터져 나온 곳은 서방의 농가들이었습니다. 이미 호주와 미국의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비료 가격이 2배에서 3배 폭등하고 공급이 끊기면서 농민들이 밀 파종 면적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원래 자국 인구가 먹고도 남는 7배에 달하는 식량을 수출하던 농업 대국입니다. 그런데 비료 부족으로 생산량이 반토막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식량 자급률이 낮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의 취약 국가들로부터 연쇄적인 기근과 폭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에너지가 막히니 비료가 막히고 비료가 막히니 식량이 사라지는 도미노 붕괴. 우리가 누려온 세계화의 공급망이 얼마나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지점에서 스티븐 킹 교수는 서구 청중들의 뼈를 때리는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한다는 서구 자본주의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과 청정에너지를 집어삼키고 있는가? 킹 교수는 영국의 인프라 민영화 잔혹사를 고발합니다. 40년 전 영국의 대처 정부는 시장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전국의 상하수도 시스템을 민영화했습니다. 그 40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간 수도 기업들은 시설 투자나 노후관 교체는 뒷전으로 미룬 채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고 경영진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40년 전보다 영국의 댐 숫자는 오히려 하나 줄어들었고 빗물이 조금만 쏟아져도 정화되지 않은 분유와 폐수가 그대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거의 모든 강과 유명 해변은 대장균과 오염물질로 가득 차 국민들이 여름에 수영조차 할 수 없는 후진국형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장기적이고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핵심 인프라를 단기 수익만 쫓는 민간 금융 자본에 팔아넘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체제는 철도, 도로, 전력망, 통신망, 원자력 발전소 같은 국가 기초 인프라를 국영기업이 압도적인 규모로 선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렴하고 탄탄한 인프라라는 거대한 운동장 위에서 수백 개의 민간 전기차 기업과
배터리 제조사들이 피 튀기는 자유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서구는 기초 인프라를 민영화해 국가의 뼈대를 갉아먹은 반면 중국은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 위에 시장 경쟁을 얹어 세계 최강의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것이 킨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콘스탄티 키시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합니다. 공산당 독재가 만든 겉모습의 화려함에 속지 마라. 키시는 묻습니다. 중국 도시의 거리가 깨끗하고 고속철도가 빠르다고 해서 그 사회가 우월한가? 마인 같은 국가 최고의 기업인조차 당의 정책을 한마디 비판했다는 이유로 몇 달 동안 실종되는 나라,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감시 카메라와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에 묶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미래인가? 서구 자본주의는 인프라의 노후화와 불평등으로 신음하고 동양의 권위주의 모델은 인간의 영혼과 자유를 억압하는 디지털 감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두 개의 주요 발전 모델이 모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인류의 모든 논쟁을 단숨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절대적인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콘스탄틴 키시는 AI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어떤 미래학자보다 섬뜩하고 직관적인 통찰을 내놓습니다. 인류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똑똑한 우월한 종을 창조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피라미드의 아래에 위치하는 열등한 종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 세계에서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애완동물이 되는 것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왜 단순한 비유가 아닌지 차근차근 따져볼까요? 낙관론자들은 말합니다. AI를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안전하게 프로그래밍하면 되지 않는가? AI에게 인간에 대한 사랑과 모성애적 본능을 심어주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키시는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순진한 인간 중심적 망상이라고 비판합니다. 인간의 모성애나 이타심은 수백만 년 동안 자신의 유전자를 번식시키고 보존하기 위해 진화한 생물학적 호르몬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실리콘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초지능은 생물학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지능이 수천 배 떨어지는 인간이 입력해 놓은 얄팍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따위는 초지능의 압도적인 논리 연산 앞에서 언제든지 비효율적인 오류로 판명되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람쥐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인간의 도시 계획을 통제할 수 없듯이 열등한 지능은 결코 우월한 지능을 가둬둘 수 없습니다. 만약 초지능 AI가 지구 생태계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는 목표를 스스로 돌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지구의 자원을 낭비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경제활동을 강제로 제한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스티브 킨은 끔찍한 미래를 예고합니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무직과 육체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는 순간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간은 구매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대다수의 대중은 정부가 쥐어주는 쥐꼬리만한 기본소득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는 현대판 헝거게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이 파멸적인 연구를 멈추지 않는 걸까요? 키시는 그곳에 거대한 메시아적 광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자신이 암을 치료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며 인류를 구원할 신의 도구를 만들고 있다는 영웅주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국가적 패권 경쟁, 오픈 AI와 엔트로픽 같은 기업 간의 생존 경쟁이 맞물리며 그 누구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없는 죽음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거대하고 무거운 질문들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서구의 사회계약과 포퓰리즘, 대서양 해류가 멈춰서며 다가오는 물리적 기후의 한계, 에너지가 곧 경제라는 냉혹한 물리 법칙과 중동의 질식할 듯한 공급망의 덫, 그리고 인간의 지위를 위협하는 초지능 AI의 폭주까지. 대담의 마지막 순간 진행자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평범한 개인은 그저 무력하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에 대해 콘스탄티키스는 깊은 침묵 끝에 아주 담담하고도 실존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대한 거시적 운명에 매몰되어 매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AI가 인간을 지배하든 기후가 급변하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실은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이웃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두 석학의 묵직한 경고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기술 혁신을 통해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와 에너지의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티브 킨의 예언처럼 이미 벽 앞 5인치까지 다가온 문명의 충돌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가올 초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인간다운 삶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어느 한쪽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생각과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의 깊이 있는 지식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나침판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고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